따져보면 다 글을 써서 산 거야. 내 물건 중에서 글과 관계없는 게 하나도 없어. 글 쓰는 걸 기프트로 받았고 글을 통해 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선물을 나는 받았네. 그 은총을 나는 끝까지 완수하려 하네. 죽음이라는 것이 벌인지 죄의 대가인지는 나는 몰라. 다만 은총을 받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글쓰기를 해야겠다고 이부자리를 털고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가 말끝을 흐리고 잠시 주저했다. 그런데요, 실토하지 않을 수 없군. 글이 안 써지는 거야. 내가 암에 걸리고 마지막이 되고 그러면 메멘토 모리를 간과하는 기가 막힌 글이 나올 것이다. 절실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안 돼. 당황스럽더군. 그래서 기도했지. 오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끝없이 내 몸뚱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죽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신에게 빌어도 그런 용기는 안 주시더라고. 보들레르도 똑같이 말을 했어. 보들레르가 했던 기도가 그거라네. 오 주여 내 몸뚱어리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왜 용기가 필요한 줄 아나? 인간은 차마 맨정신으로는 자기의 몸뚱이와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야. 번개불 같은 스승의 토로에 나는 벌어진 힘을 다물지 못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눈만 껌뻑였다.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계속 읽어주시면 되고요. 저희 한 챕터씩 읽기로 했어요. 한 챕터씩이요? 네네. 이해할 수 있나? 글이 안 써져. 읽을 수도 없고 어떤 글을 써도 평범해. 중학교 학생 작문 같은 것밖에 못 써. 그게 죽음이야. 내 모든 지식, 모든 생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더군. 다 지워버렸어. 암세포는 내 몸의 지우개였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의 지우개였어. 지우개로 지워놓으면 내가 뭘 쓰나 공백이야. 머릿속이 그저 하얀 대낮처럼 하얗지. 왜 영화를 보다가 필름이 끊어지면 하얗게 나오잖아. 너 암이야. 딱 필름 끊어지고는 스크린에 하얀 공백. 거기 무슨 이미지가 있어. 글이 안 써지니 말로 해야겠다. 그래서 한밤중에 녹음을 해봤어. 아침에 깨어 녹음된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는 얘기야. 고통 속에서 절실하게 얘기했는데 대낮에 해 뜨고 보면 형편없는 거야. 유행가도 있잖아. 밤에 쓴 편지는 붙이지 말라고. 쓸쓸한 미소를 띠며 그가 나직한 미소로 말했다. 3.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 우리가 감쪽같이 덮어둔 것, 그건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네. 나도 자네도. 쓸 수 없을 때 쓰는 글.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경이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못 들을 것 같은 진실을 듣게 되는 순간 그와 나 사이에 엷은 막이 사라지고 잠깐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게다가 지금처럼 이어령 선생님에게 작은 지혜라도 얻어가려고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매주 화요일 나는 그분을 찾아뵙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니. 그러나 선생과 나 사이에는 여전히 엷은 막이 존재했다. 그것이 선생의 보호막인지 나의 보호막인지 아니면 삶과 죽음의 유리벽인지 철창을 나온 호랑이의 껍질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나는 선생이 좀 더 연약해 보이기를 바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머릿속 지우개가 그의 글을 지워버렸다고 말하는 순간조차도 그는 허탈해 보일지언정 연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지난 밤에는 무엇을 하셨어요? 글을 쓸 수 없어서 쓸 수 있는 글을 쓰고 있다네. 쓸 수 없는데 쓰고 있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지우개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작고 아름다운 것들. 요즘엔 그런 것들로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어. 세 줄로 된 글, 삼행시라고나 할까?
가령 사람이 발톱을 깎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참 청승맞아 보이지? 손톱은 괜찮은데 발톱은 이렇게 돌아 앉아서 혼자서 웅크리고 깎게 되거든.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애틋해. 어느 날 엄지발톱 깎다 보니 새끼발톱이 보이더라고. 80년 가까이 존재감 없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놈, 너 거기 있었구나. 이지러지고 피 맺히고 애쓴 놈이 제일 작은 너로구나. 그때 딱 몇 줄만 쓰는 거야. 발톱 깎다가 눈물 한 방울 너 거기 있었구나. 멍든 새끼 발가락. 어떤가? 눈물이 납니다. 내 작은 잔디밭 날아온 참새 한 마리 눈물 한 방울. 참새는 날아다니는 수묵화야. 그런데 우리는 배고픈 시절에 그 작고 여린 것에 앞가슴을 먹었다네. 어떤가? 많은 것이 지워져도 눈물 한 방울의 기억은 못 지우는군요. 1초도 안 틀리는 스마트폰 전자시계를 보면 또 눈물 한 방울이 나. 왜 이걸 보고 눈물이 맺히냐고 나는 들리거든. 얘야 시계 밥 줘라 하시던 할아버지 소리가. 옛날에 괴종시계는 밤낮 고장 났거든. 시계가 서면 태엽 감는 걸 밥 준다고 했어. 우습기도 슬프기도 하잖아. 체중계를 보고도 눈물이 난다고 했다. 요즘엔 아프니까 밤낮 몸무게를 재거든. 시간에도 무게가 있어. 매일 가벼워지거든. 옛날에는 무거워지는 걸 걱정했는데 지금은 매일 가벼워지는 게 걱정이야. 디지털 저울은 액정에 숫자 나오면 끝이지만 옛날 체중계는 동그랗게 얼굴이 달려 있었어. 이왕 몸이 다를 거면 얼굴 있는 체중계에 올라가고 싶다고 했다. 거울처럼 당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신이 그에게서 목숨 같은 언어를 가져가고 오직 한 방울의 눈물만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매번 눈물 한 방울입니까? 늙으면 한 방울 이상의 눈물을 흘릴 수 없다네. 노인은 점점 가벼워져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 눈물도 한 방울이고 분노도 성냥불 휙 긋듯 한 번이야. 그게 늙은이의 슬픔이고 늙은이의 분노야. 엉엉 소리내 울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도 행복이라네. 늙은이는 기막힌 비극 앞에서도 딱 눈물 한 방울이야. 그러나 80년을 살아야 나올 수 있는 한 방울이죠. 웃기는 이야기 해줄까? 만년필 볼펜 같은 거 처음 쓸 때 시험 삼아 아무 글자나 써보잖아. 그때 뭐라고 쓸 것 같나? 시인이고 소설가고 거창한 말 쓸 것 같지? 삶의 무게, 시간의 설정 이런 것? 아니야. 볼펜 안 나올 때 써보라고 해봐. 대한민국, 출생 주소 이런 거 써. 사람, 도로, 신발 이런 일상어 쓴다고. 절대로 심각한 내용 쓰지 않네. 한 방울도 그래. 그래도 오래도록 마르지 않을 한 방울일 테지요. 자네는 나에게 진리를 원하고 정수를 원하지. 그러나 역사는 많이 알려진 것만 기억한다네. 진실보다 거짓이 생존할 때가 많아. 진실은 묻히고 덮이기 쉬워. 하이데거가 그랬지. 일상적 존재는 묻혀 있는 존재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나. 덮어놓고 살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모두 덮어놓고 살거든. 덮어놓은 것을 들추는 게 철학이고 진리고 예술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감쪽같이 덮어놓고 있는 게 무엇일 것 같나? 눈물은 아닐 테고요. 우리가 감쪽같이 덮어둔 것, 그건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네. 나도 자네도. 죽음이란 주머니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유리그릇.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죽음이 나를 덮칠 수 있다는 것도요. 맞아. 과거엔 부고가 우편 전보로 날아왔어. 5일 동안 장례를 치렀으니까. 돌아보면 인간이 죽음과 함께 살았던 때가 생명의 시대였네. 길거리에서 거적에 덮인 시체를 보고 방에서 할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어린 손자가 보았지. 지금은 죽은 자들을 깨끗하게 얼굴 씻기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화장시키고 미라 인형처럼 만들더군. 문득 얼마 전 읽은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이라는 책이 생각났다. 나는 그 책을 쓴 LA의 장의사 케이틀린 도티를 인터뷰했었다.
어차피 우리의 잠재의식은 끝없이 죽음을 생각하니 혼자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자고 그녀는 말했다. 제가 인터뷰한 장의사는 죽음을 감출수록 산 사람이 잘 죽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고 하더군요. 숨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시신을 마주한 경험 없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가족이 떠날 때는 그의 시신을 직접 씻고 돌봐야 슬픔을 이길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와야 한다네. 눈동자의 빛이 꺼지고 입이 벌어지고 썩고 시체 냄새가 나고. 그게 죽음이야. 옛날엔 묘지도 집 가까이 있었어. 귀신이 어슬렁거렸지. 역설적으로 죽음이 우리 일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었던 거야. 신기하지 않나? 죽음의 흔적을 없애면 생명의 감각도 희미해져.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삶에서 내쫓았지요. 죽음을 죽여버렸지. 깨끗이 포장해서 태우고 추도 미사드리고 서둘러 도망쳤어. 죽음 앞에 인간을 쓴 필립 아리에스가 쓴 글에도 나오지만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네. 그래서 코로나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야. 팬데믹 앞에서 깨달은 거지.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걸. 한때 뉴욕 거리에 시체 안치소가 들어서고 시신을 실은 냉동 트럭이 질비했습니다. 서늘한 광경이었어요. 비로소 지구의 인간들이 생명이 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오늘 있었던 사람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구나. 요즘은 젊은 사람들, 아니 어린 아이들도 생명을 하찮게 말할 때가 많아. 야단 한 번 쳐도 누가 나와달랬어? 공연이 나와서 고생만 시키잖아. 쏘아붙이기 일쑤지. 그런데 길에서 강도 만나봐. 코로나라도 걸려보게. 코로나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보게. 언제 우리가 마스크 한 장 사려고 그렇게 길게 줄을 서본 적이 있나? 마스크 한 장, 그게 생명이었어. 전 인류가 죽음을 잊고 돈, 놀이, 관능적 감각에만 빠져 있다가 퍼뜩 정신이 든 거야. 자기 호주머니 속에 덮여있던 유리그릇 같은 죽음을 발견한 거야. 주머니에 유리그릇 넣고 다녀봐. 깨질 것 같아서 불안하지? 그게 죽음이라네. 코로나는 바로 그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안고 있는 우리 모습을 들춰냈어. 진실의 반대말이 뭔 줄 아나?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이라고 그러셨지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가 잊고 있던 것 속에 진실이 있어. 경계할 것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은폐가 곧 거짓이야. 그러니 자네는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떠오르는 것, 들춰지는 것들을 그때그때 잘 스냅하게 놔. 들춰질 때 쾌감이 있으신지요? 자연스러운 낚아챔이 있지. 가령 자네가 녹음기로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얘기를 해보세.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찍지. 밥 먹는 것, 여행 가는 것 다 찍어 올려. 혼밥이 유행이라고들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먹으면서 찍어 올리면 그게 혼밥인가? 혼자 밥 먹는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행위라네. 짐승들은 서열에 따라 혼자 먹고 뺏어 먹지. 고릴라를 제외하면 인간만이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짐승이라네.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어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는 거야. 혼자인 듯해도 함께 먹는 거지. 함께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면 축구에서 상대편이 골킥했을 때도 한 골 먹었다고 하잖아. 그게 실점이고 로스트인 상황인데도 굳이 먹었다라고 해. 한국인은 함께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얼마나 강했으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사과 5개 중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 했더니 학생이 2개요 하더래. 이 녀석아, 5개에서 2개 먹으면 3개가 남지 왜 2개냐? 했더니 답변이 걸작이야. 에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랬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남는 거라는 거야. 배골던 시절의 슬픈 유머지.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한국인만 강할까? 아니야. 식욕은 인류의 가장 강한 욕망이야. 죄의 시작과 끝이 먹고 먹이는 거라네. 먹는 것이 왜 그토록 죄가 됩니까?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네.
뱀이 이브를 꼬시고 이브가 아담을 꼬셨어. 너도 한번 먹어보라고. 같이 먹자고. 신과 같아지려는 그 욕망으로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어. 그게 죄의 시작이야. 불순종으로 먹은 그 죄를 끝낸 이가 바로 예수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 내 몸이 빵이고 내 피가 포도주니 나를 먹으라고. 그게 죄의 종말이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먹으라는 말씀. 기독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며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지. 먹는 것에서 시작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구약과 신약의 하이라이트야. 우리 삶도 그래. 사는 게 먹는 거지. 함께 먹는 공동체는 끈끈해.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가족도 식구라고 하지요.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에는 엄청난 결속력이 있거든. 서양도 마찬가지야. 회사를 컴퍼니라고 하는데 컴이 함께고 페니가 빵이야. 회사라는 말도 결국 한솥밥을 먹는 공동체라는 뜻이지. 그런데 요즘엔 회사에서 다들 혼밥을 합니다. 구내 식당에서도 스마트폰 보면서 조용히 혼밥을 하지요. 사는 게 많이 고독해졌어요. 나는 말일세 오히려 스마트폰 보며 혼밥하는 장면보다 스마트폰이 양복 주머니에서 쭉 붉어져 나온 모습에서 직장인들의 고독의 덩어리를 봐. 남자들 호주머니를 보게. 스마트폰을 넣어서 축 처져 있지. 축 처진 양복 호주머니를 볼 때마다 나는 남자들이 참 애잔해. 그 울퉁불퉁한 고독. 숨겨도 숨길 수 없는 고독 때문에 여자들은 핸드백 들고 다녀서 모르지. 단어가 바뀔 때마다 다른 이미지들을 조립해내는 컴퓨터처럼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모순된 생각과 이미지들이 그때그때 정황에 맞게 재배열되어 움직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퍼즐 조각을 앞에 두고 신이 나서 이리저리 맞춰보는 소년 같았다. 하지만 고독의 남녀가 어디 있나요? 차이는 있어. 남자들만 느낄 수 있는 고독의 신호가 있다네. 5o'clock 섀도우라고 들어봤나? 샐러리맨들이 오후 5시가 되면 깨끗했던 턱 밑이 파래져. 퇴근 무렵 면도 자국에서 수염이 자라 그림자가 생기네. 그게 오후 5시의 그림자야. 매일 쳇바퀴 돌듯 회사에서 나와 하루를 보내다 문득 정신을 차리면 오후 5시. 수염 자국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지면 우수가 차오른다네. 오늘 뭘 했지? 내일도 또 이렇겠지? 다시 전철 타고 술집에 가고 이윽고 집에 돌아가 아내를 만나고 그게 샐러리맨의 고독이지. 오후 5시 남자의 얼굴에 수염 그림자가 생길 때 여자는 립스틱 자국이 지워진답니다. 선생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짐작했지만 나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좋아한다네. 그래서 외로웠네. 한밤에 까마귀는 울지만 우리는 까마귀를 볼 수도 없고 그 울음소리를 듣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분명히 한밤의 까마귀는 존재한다네. 그게 운명이야. 운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 몇 년 전 나는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을 쓴 일본의 변호사 이시나카 스토무 선생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50년간 1만 명의 의뢰인의 삶을 분석한 운의 현자는 운을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나의 운은 항상 남의 운과 연결되어 있기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면 예외 없이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것. 무엇보다 운이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는 해석에 탐복했다. 이웃의 공허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신의 호의가 곧 운이다. 이 정의를 우리의 이어령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자신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의 증거로 큰 재능을 받았고 격동기의 대한민국을 누비며 마음껏 창조적 혁신을 이뤄냈다. 한국인에게 이어령이라는 존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으나 선생 자신도 스스로 운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까? 그것을 묻고 싶었다. 손자도 딸도 앞세워 하늘로 보낸 하늘이 내린 이 천재에게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운 좋은 인생을 사셨나요? 내 인생이 운이 좋다 나쁘다 그런 평가를 해본 적은 없네.
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 자체가 어쩌면 운이 좋다는 뜻 아닐까요? 허허, 따져보면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운을 타고난 거라네. 운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 세상에 나온 후엔 제각자 운명의 길을 걸어가지. 다른 소설, 다른 시, 다른 드라마를 사는 거야. 인생 극장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다면 운을 시험하는 제비뽑기 같은 건 어떤가요? 지금까지 80등 살면서 심지 뽑아서 하는 일은 한 번도 된 일이 없어. 여럿 중에 무작위로 뽑는 것에 징크스가 있거든. 어릴 때는 고무 신발이 귀해서 나무 계달을 신고 다녔어. 시골 학교에서 한 번씩 신발 배급을 하면 개수가 모자라 제비뽑기를 했거든. 그때마다 번번이 헛것을 뽑았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단념을 했지. 나는 안 돼. 뽑기 운이 없는 사람이잖아. 딱 한 번 제비뽑기로 된 게 전화였어. 경기고등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인데 삼각지에 막 집을 샀어. 그런데 전화가 귀하니까 정부에서 일반 전화를 뽑기를 해서 준 거야. 지붕 하나에 벽으로 두 집을 분리하는 나가야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그런 집이라도 전화 한 대 놓으니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어. 옛날 사람들의 꿈이라는 건 참 소박했다네. 그 당시에는 중산층이고 하류층이고 할 거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전화 놓는 거였어. 우습지. 지금은 1인 1 스마트폰 시대지만 그때는 집에 전화 있다고 하면 좀 사는 집인가 보다 했거든. 학교에서 학생들 집에 무슨 가전제품이 있나 다 조사하던 시절이었어. 동급생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냉장고, 피아노 없어도 있는 채를 했지. 어머니 없는 애도 아버지 없는 애도 다 거짓으로 있는 채를 했어. 초등학교 아이들의 평등에는 거짓말이 큰 기여를 했네. 거짓말만이 그 아이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줬지. 지금은 은수저, 금수저로 서로를 가르지만 6.25 직후는 다 피난민이었고 평등하게 가난했던 시절이었어. 집 가진 사람도 폭격 맞아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았고 고아들이 지천이었네. 운 좋은 놈이 어딨어. 다 불행했지. 다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전후에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코딱지만한 집에 이것저것 들이기 시작했어. 좀 사는 사람들은 응접실에 피아노, 냉장고 놓고 방문객들 기를 죽였다고. 허허. 그런 코미디 같은 시절에 내가 글을 쓰며 살았는데 월급 받아 돈은 있어도 운이 없어 전화를 못 놓은 거야. 그러다 뽑기가 됐으니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네. 배급 시절의 풍경이죠. 한정된 자원을 나눠 갔던 시절의 우픈 이야기입니다. 희연쌤 마이크 켜주세요. 희연쌤 마이크 켜주세요. 안 들리나 보다. 이게 이북이라서 나갔다가 들어오기 힘들어서 미리 켰더니 그렇게 되네요.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지? 됐다. 지혜의 시작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맞나요? 어쨌든 선생님은 일생에 한 번 제비뽑기로 전화를 놓은 행운을 누리셨어요. 지금도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추천된 것만고 요행수란 없었죠. 운이 좋은 사람이 있듯 운이 나쁜 사람도 있는 걸까요? 있지. 뽑기로 정하면 공평한 것 같아도 재수없는 사람이 항상 소외되는 거야. 가위바위보 순서를 정해도 밤낮 지는 사람이 있어. 주사위를 굴려도 매번 재수없게 건너뛰는 사람이 있다고. 확률상으로 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도 그래 카지노에 가면 잃은 사람이 있고 꼭 잃어. 속임수가 없더라도 따는 사람이 있고 잃은 사람이 있지. 그래서 저마다 삶의 굴곡이 생기는 거겠죠? 저는 살면서 요행수가 없었고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운이 나빴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에 땅을 치고 후회할 때도 있었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불운을 비참할 때도 있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해 평균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가진 능력 이상의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는 하늘의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던 그 변호사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얼마나 덕을 베풀고 사는가는
가로 서로의 운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 크나큰 불운만 피해도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요. 그 말이 맞는 사람들이 안도했지요. 운은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나? 그 생각은 긍정적으로 운명론이라네. 운명론이라고요? 결국 인간은 행운과 불운을 예정된 프로그램으로 흘러간다는 그 운명론이요? 크게 보면 그렇다네. 그리고 사람들은 운명론자들이 있어. 동시에 그들은 합리주의자의 극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네. 지금 인간들이 발견된 물리학, 철학, 수학, 천문학, 미학 다 그리스 사람들이 해놓은 걸 기반으로 하고 있지. 그런데 지혜의 끝까지 가본 그 사람들은 운명을 믿었다는 거야. 그 증거가 신탁이야. 신이 맡겨놓은 운명.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운명을 사랑했네. 운명의 아모르 파티라고 들어봤지?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현자들이 다 신탁을 믿었네. 신탁을 믿고 나아갔기에 지혜자가 됐지. 그렇다면 정해진 운명을 아는 자가 지혜자인가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의 출발이지. 소크라테스가 대표적이야.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사랑한 철학자였어. 그가 지혜를 따라간 건 운명을 믿었기 때문이라네. 신탁이 아테네의 가장 똑똑한 자가 소크라테스라고 하니 궁금해서 길을 나섰지. 그가 살펴보니 아테네의 사람들은 다 똑똑한 척을 하는 거야. 자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안다고 하거든. 그때 신탁의 의미를 깨달았지. 아, 내가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을 보면 똑똑하다는 이야기겠구나.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봤네.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아는 자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 한 사람이었던 거야.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신탁에 나오는 말이네. 신의 예언을 대언하는 무녀들의 말이지. 지금 자네는 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물었어. 제가 무엇을 물었지요? 인터뷰에서 본분도 잊은 채 순진무구한 눈으로 그에게 반문했다. 모른다는 결핍. 상대만큼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충만한 인간임을 증명하며 하하하 지능과 덕으로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다가올 운명을 바꿀 수 없네. 데카르트처럼 모든 것이 희한하면서 끝까지 가도 이성과 과학을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게 돼. 빅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해주지 못해. 합리주의의 끝에선 비합리주의가 있지. 그렇다고 타고난 팔자가 인생을 맡기고 자기 삶의 운전대를 놓겠나? 아니 안 될 말일세. 그리스에서 말하는 운명론이란 있는 힘껏 노력해서 지혜를 끌어모아 또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야. 오이디푸스를 떠올려보게. 오이디푸스는 스핑크가 낸 수수께끼를 풀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아버지를 살해할 운명이라는 신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결국 자기도 모르게 친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신탁을 운명을 완성하고 말아. 아버지를 죽이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의 운명. 영리한 프로이드가 그 지독한 비극에서 오이디오푸스 컴플렉스를 따왔잖아. 이걸 이해해야 하네. 인간은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이 저편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지혜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네. 인정하고 거머쥐는 것은 머나먼 수련의 길이야. 신탁이 서양의 운명론이라면 주역을 동양의 운명론입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토정 비결을 보며 다가올 행과 불행을 점치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요. 동양에는 운명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 자기 운명을 자발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네. 토정이지함에 관한 재미난 일화가 있어. 토정이지함은 정월초에 책을 보며 미래를 점치는데 곧 자기 앞에 벼루가 깨질 운세인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벼루가 깨질 이유가 없어. 이상하다 싶었지. 강풍이 부나? 지붕이 무너지나? 그런데 밖에서 어머니가 부르셔. 얘야, 나 좀 보자. 조금 있다 나갈 때 얘야 계속 부르는데 아들이 무시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어머니가 문을 확 열어 제끼며 그러는 거야. 이놈아, 애미보다 벼루가 중요하냐? 그리고 토정이 그거 들고 있던 벼루를 빼앗아서 마당에 팽개쳐 버렸네. 어떤가? 가만히 있으면 안 깨졌을 벼루가 자기 예시로 깨져버린 거야.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자기 투영이라는 핫한 테마가 숨어 있다네. 어려운 얘기군요. 운명 앞에 나 저항해야 할지 투항해야 할지 결정된 눈이 칠알이면 내 몫은 사말이다네. 사말이 바로 자유의지야.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그게 설사 어리석음일지라도 그게 인간이 행사한 자유의지라네. 아버지 집에서 지냈으면 편안히 살았을 텐데 굳이 집을 떠나 고생하고 돌아다니는 탕자처럼. 어차피 집에서 돌아올 운명일지라도 떠나기 전에 탕자가 돌아온 후에 탕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네. 그렇게 제 몸을 던져 깨달아야 잘했거나 못했거나 진짜 자기가 되는 거지. 알겠나? 인간은 자신이 자유의지로 수만 가지 희비극을 다 겪고야 만족하는 존재라네. 선생님, 그런데 그런 자유의지의 일환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매번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력은 운이 부조화를 견디기가 힘들어합니다. 나는 실력이 있는데도 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화는 나겠지만 난 실력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아. 반면 달리기 선수 100m를 달리기를 할 때마다 꼴찌를 한다면 창피함을 느끼겠지. 여기서 미묘한 이슈가 생겨.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해버리면 피해자는 변명거리가 생겨. 내가 지는 걸 실력이 없어서 아니라 운이 없어서라고 숙명론의 팔자론에 풀어버리면 타고나기 그렇게 타고났어라고 모든 걸 덮을 수 있네. 가난해도 실패해도 팔자 핑계를 대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인생은 마디마디마다 자기의 책임지지 않고 운명의 책임을 전가하고 고약한 버릇이라네. 마라톤 경주를 하다 갑자기 하늘에서 돌멩이가 날아와 넘어진 사람에게 운이 나빴다로 위로를 받을 만해. 그러나 인간은 노력할 수 있는 세계의 운을 끌어들이면 안 돼. 커트라인을 1점 차로 누군가의 시험에 붙고 떨어지지만 그걸로 근접한 수준의 사람들은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이야. 세상에 대체로 실력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금수저 흑수저 논쟁을 좋아하지 않아.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자초를 경계해야 하네. 운명을 느낀다는 것은 한밤의 까마귀를 보는 것. 인정합니다. 실력과 인성을 갖추지 못한 채 감당할 수 없는 행운을 받은 사람도 결국 그 넘치는 운값을 삶에서 다른 시련으로 치르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숱하게 봤거든요. 그렇다면 인생사가 운으로 다 얽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선생님의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어쩌면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결정되었을지도 모르네. 내가 오늘 이렇게 자네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언제 결정된 것 같나? 우주 생성이 이전부터 정해진 거야. 선생님과 제가 우주 생성 전부터 만날 운명이었다. 그래, 가깝게는 오늘 내가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 갔다면 우리 만나지 못했지. 혹은 지난번 라스트 인터뷰가 깊은 울림이 있었다면 우린 다시 만날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그런데 결국 자네와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건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지. 태어났기에 만난 것 아니겠나? 따져보면 내 부모도 자네 부모도 그저 스쳐갈 인연이었을지도 몰라. 그날 버스를 놓치고 약속이 어긋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못 만나고 우연히 옆에 있는 여자에게 차 한잔 하실래요? 했다가 혼이 나고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지. 그때 아버지가 늑장 부리다 버스를 놓치고 내가 어느 날 암에 걸리고
자네에게가 내게 전화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나비 한 마리가 허리케인을 몰고 온 격이지. 이게 곧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론이야. 오늘의 자네와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운명이었네. 이 세상에 운명 아닌 것은 없으니까. 일례로 내 계보의 조상 중에 한 명이라도 잘못되었으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생명은 빅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나? 죽음을 앞둔 현자와 마주 앉은 가을 아침에 36억 년 전 빛의 찌꺼기가 있던 그 자리를 더듬어 가자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내 아득한 눈빛을 보더니 스승은 오묘한 미소를 지었다. 질문 하나 하겠네. 한밤의 까마귀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한밤의 까마귀는 안 보이겠지요. 한밤의 까마귀가 안 보이더라도 한밤의 까마귀가 어딘가에 있어. 그렇지? 어둠이 너무 짙어서 자네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그리고 한밤의 까마귀는 울기도 하겠지. 그런데 우는 그 울음소리도 듣지 못해. 이게 선에서 하는 얘기라네. 한밤의 까마귀는 있고 한밤의 까마귀는 울지만 우리는 까마귀를 볼 수 없고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분명히 한밤의 까마귀는 존재한다네. 그게 운명이야. 탄생, 만남, 이별, 죽음 이런 것들. 만약 우리가 귀 기울여 한밤의 까마귀 소리를 듣는다면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을 느끼는 거라네. 한밤의 까마귀를 보고 그 울음소리를 듣는 거. 그러면 깨닫게 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의 어긋남 혹은 스파크가 도미노처럼 내 이웃, 그 이웃의 이웃, 나아가 전 세계의 종으로 횡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그런 인간관계를 다룬 영화들이 많습니다. 우연의 신비를 담은 세렌디피티, 나 일어나 일은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담은 테넷 같은 영화들이요. 영화에서는 그 인간관계를 한 번에 관찰할 수 있지. 안타깝지만 실제 인생에서는 쉽게 관찰할 수 없어. 원인이 많으면 어떤 게 결정적 원인인지 모르거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범위는 한정돼 있네. 개는 넓은 범위의 냄새를 다 맡고 돌아다니지만 우리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 인지 범위 바깥의 거, 가령 적외선이나 밀립자는 볼 수도 없어. 존재에도 감각적으로 파악을 못하는 거지. 그게 존재론이야. 있는 줄 알아도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 반대로 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 영원이라고 믿었던 것도 내일이면 다 변하고 없어져. 산천의구란 옛 시인의 허사로고 라는 노래 구절도 있잖나.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질문해야 하네.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건 무엇인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죽음조차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 원자가 흩어지는 거라고 설명하지요.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범위를 축소해서요. 풀리건 안 풀리건 그 문제를 붙는 게 철학이라네. 끝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요. 그렇지. 내가 어릴 때 남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였어. 한번 문제를 붙들면 풀릴 때까지 놓지 않았지. 문제적 인간이셨죠. 그래, 그래서 사는 내내 불편했지. 아이 때도 어른이 되고서도 이상한 사람이다. 말꼬리 잡는다. 얄밉다는 소리만 들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 좋다는 사람 많지 않아. 모르는 사람은 좋다고들 하지. 나를 아는 사람들, 동료들, 제자들은 나를 다 어려워했어. 이화여대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5, 600명 좌석이 꽉꽉 차도 스승의 카네이션은 다른 교수에게 주더구만. 나한테는 안 가져와. 허허. 갑작스런 고백에 괜스레 멋쩍어 나는 두 손을 비볐다. 섭섭하셨겠어요. 섭섭했지. 강의실 인기는 대단했어. 단연코 월등했지. 난 배고른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아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달랐어. 내 강의에 영감을 받고 내 글을 사랑해줬지만 스승의 날 나에게 꽃을 들고 찾아오고 싶다는 친밀감은 못 주었던 모양이야. 그건 뭐랄까. 항상 지적 대치 상태 같은 긴장을 요구하셨으니까요. 온유하기보다는 서늘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로웠네. 나는 속으로 스승의 말을 가만히 따라해 보았다. 동굴 속에 숨어든 메아리처럼 외로움이 덩어리째 만져지는 어조였다. 스승은 혼잣말하듯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외로움 속에서도 수십 년씩 변함없이 관계를 맺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도 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일 거야. 평화롭기보다 지혜롭기를 선택해서 살았던 이어령의 치열한 나날들. 그가 그렇게 살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스승의 옷자락을 붙들고 배울 수 있다.
88살의 스승은 아낌없이 지혜를 나눠주는 동시에 간간히 소년기의 고독과 지적 분투의 현장으로 빠져들었다. 고아의 감각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생각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중력을 거슬러야 해. 가벼워지면서 떠올라야 하지. 떠오르면 시야가 넓어져. 솔로몬이라는 바보들의 거짓말. 꼬마 철학자 기질은 타고나셨지요? 지적인 독립군 기질 말입니다. 글쎄, 일전에 운명론 이야기를 했네만 나는 꼬마 때부터 나쁜 짓도 안 하고 모범생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다들 나를 따돌렸지. 나보다 2살 위인 형은 항상 귀여움을 받았어. 얼굴도 내가 더 희고 말도 내가 더 잘했는데. 형은 어딜 가나 인기였고 나는 인기가 없었어. 어린애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꼬투리를 잡았으니 선생님들도 좋아했겠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숙명적으로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오가며 살았지. 가령 이런 식이야. 대개는 선생님이 엄숙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거든. 술 취한 사람이 들에 쓰러져 자는데 산불이 났단다. 그의 충견이 제 주인을 구하려고 강에 몸을 적셔 동이 틀 때까지 주인을 적셨지. 덕분에 주인은 살았지만 개는 죽었단다. 나라에서 이 훌륭한 개를 기려 무덤과 비석을 만들어 주었어. 어떠냐? 개가 사람보다 낫지? 친구들은 고개를 주걱거리는데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나는 항상 이미지로 상황을 그려보고 그 입장이 돼서 따져보거든. 내가 개라면, 불이 붙었다면, 내가 술이 취했다면, 그래서 따박따박 따져 묻지. 에이 선생님 말도 안 돼요. 들판이 다 타는데 어떻게 그 사람만 안 죽어요? 개가 물 적셔 비빈다고 어떻게 불이 안 붙어요?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먼저 죽지 않나요? 그 개도 그래요. 냇가에서 물 묻히고 뒹구는 것보다 주인을 물어서 냇가로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도발을 하셨군요. 반론 제기는 우리나라 교실에서 허용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 선생님들은 얼굴이 죄다 빨개져서 나한테 화를 냈지. 이 고얀 놈, 네가 선생님을 놀리는구나.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은 아직도 고전으로 인용이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가 다퉜더니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나눠 가져라고 해서 진짜를 가려냈다는 그 판결 말이야. 자네는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나? 일종의 수사학 아닐까요? 그 현장으로 가보자고. 그게 쇼라는 걸 누가 몰라. 만약 진짜 그랬다면 솔로몬은 바보야. 대중을 바보로 하는 거지. 동양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린애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라고 했어. 아파서 애가 오니까 진짜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팔을 놨겠지. 그걸 본 왕이 아이의 아픔에 반응한 내가 진짜 어미다라고 판결한 거야.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 과정이 완전히 달라. 솔로몬의 지혜의 출발은 반으로 가르라는 수학이야. 솔로몬의 지혜라고 알려진 것이 이어져 오늘의 과학을 만들고 인간과 동떨어진 우주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게. 지구가 동그랗든 평평하든 그게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에 무슨 영향을 미치나? 미국엔 진화론도 지동설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4천만 명이나 돼. 그래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 왠지 아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수학적 진실, 과학적 진실, 삶의 진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걸 알아야 하네. 그런데 어릴 때 야단 맞을까 두려워 딴소리 안 하고 고분고분 둥글둥글 살면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살게 돼. 안타까운 일이네. 고분고분 살면 평생 진실을 모르게 된다는 말이 뼈를 때렸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어찌 그리 미움받을 용기로 충만하셨을까요? 허허, 정말 무던히도 손가락질을 당했어. 좋은 얘기에 왜 토를 다느냐고. 삐뚤어진 놈이라고. 하지만 낸들 어쩌겠나. 지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니 손을 드는 거야. 솔로몬의 지혜?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그게 진짜 지혜가 맞나? 갈릴레이의 혼잣말이야말로 대표적인 거짓말이지.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기록. 그런데 혼잣말은 들리지 않거든. 혼잣말을 타인이 듣고 기록했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야. 그래서 손들고 선생님 혼잣말 한 걸 누가 들었대요? 혼잣말은 못 듣는 거잖아요. 바로 잡으려 들면 바로 엎드려 뻗쳐지. 사실 그렇게 후대의 이밀에 덧붙여진 역사가 많지요. 갈릴레이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도 과학계가 종교계의 탄압을 부추기려고 갈릴레이의 초상화 밑에 있던 글귀를 나중에 짜맞췄다고 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의 모순을 당대의 지식인들이 만들어 전파했다는 게 놀라운 거라네. 다른 것도 아니고 과학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탐구해서 더 들어가지 않으니 그런 오류들이 전파되는 거지요. 탐구할 얘기가 아니야. 듣자마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네. 알겠나? 거짓말.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 가져라 했을 때 죽은 아이 반쪽을 뭐에 쓰려고 저 가짜 어머니는 좋다고 했을까?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하고 알아야지. 내가 왜 이 주제에 이렇게 열을 내는지 자네가 알아야 하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프레임에 갇혀 사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해. 어린애 눈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알아.
이상하다. 그런데 고정관념의 눈꺼풀이 눈을 덮으면 그게 안 보여. 달콤한 거짓말만 보려고 하지. 스승은 탄식하며 가슴을 쳤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눈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사귄 진실이니 깨달음의 환희가 평생 가셨겠지요. 내가 깨달은 지식이 주는 환희가 있지. 혜린님 애기 봐줘요. 감사합니다. 영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 가지를 했을 때 죽은 아이 반쪽을 뭐에 쓰려고 저 가짜 어머니는 좋다고 했을까?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하고 알아야지. 내가 왜 이 주제에 이렇게 열을 냈는지 자네가 알아야 하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프레임에 갇혀 사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해. 어린애 눈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알아. 이상하다. 근데 고정관념의 눈꺼풀이 눈을 덮으면 그게 안 보여. 달콤한 거짓말만 보이려고 하지. 스승은 탄식하며 가슴을 쳤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눈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사귄 진실이니 깨달음의 한이가 평생 가셨겠지요. 내가 깨달은 지식이 주는 한이가 있지. 이런 일도 있었다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비와 거북을 비교하면서 제비가 거북보다 몇 배나 빠른지 계산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또 손을 들었어. 선생님, 저는 제비가 빠르다는 건 수학으로 계산 안 해도 알아요. 제가 궁금한 건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 입에 먹이를 넣어줄 때 어떻게 먹은 놈 안 먹은 놈을 구별해서 주느냐예요. 우리 집 처마 밑에 제비집을 보면 새끼들이 다 똑같이 입을 짝짝 벌리는데 어미는 무슨 기준으로 새끼들에게 벌레를 나눠줘요? 선생님은 버럭 소리 질렀다. 지금 장난해? 선생님을 놀려? 눈을 빛내며 나는 그게 정말로 궁금했다네. 40년 동안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지. 그런데 40년 후에 우연히 신문의 각 칼럼을 보고 그 의문을 풀었어. 새들을 관찰해보니 안 먹은 놈, 배고픈 놈이 가장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야. 어미는 입 크기를 보고 배식 순서를 안다는 거지. 제비뿐만 아니라 모든 새가 다 그렇대. 아, 40년 만에 무릎을 쳤어. 환희지. 그 알의 기쁨을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네.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았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개인 챌린지 해주시면 되세요.